마켜나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보합권 수준에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뭐 다우는 오르기는 했지만 나스닥 지수가 또 급락을 했어요. 1% 넘게.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4거래일 연속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 간밤에 테슬라가 뭐 8%가 넘게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시장 뭐 출발할 때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신기한 건 그래도 잘 버팁니다. 우리 시장 최근에 계속해서 마지막에는 또 말아 올리면서 양봉으로 계속 끝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장의 체력이 작년과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거래 대금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 좀 회복되면서 우리도 반등의 기미를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대외 변수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목표 주가를 상당 부분 올리는 곳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일지 그리고 이 파장력이 우리 또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이제 관심사입니다. 일정 부분 관망하는 심리는 있을 수 있어도 곧 다가올 재료,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시장 전략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뭐 금통일을 저희가 잘 지나 보냈고 이제는 엔비디아 실적 뭐 상반기에 미국 주식이든 우리나라 시장이든 이 엔비디아의 실적의 변곡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오늘 체크들 해드리면서 내일 실적 발표 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이나 이슈는 뭘까요? 함께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 브리핑 시장의 분위기 싱크풀을 보시면서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STO가 갑작스럽게 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강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관심도 많고 검색도 많고 주가 상승률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STO 법제화, 토큰 증권 법제화가 지난주에 약간 불발이 됐었는데 다시 또 시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정책 간담회를 하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도 참여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2대1리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STO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도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뭐 히토리와 관련된 협약 이런 것들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의 이견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것을 또다시 어쨌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것을 조율하면서 협력할 수 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종전에 대한 이야기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고 최근에 뭐 중국과 관련된 한한령 해제 이야기 나오면서 게임주들이 올랐다가 다시 좀 쉬었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게임이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2차 전지나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바닥을 잡는 것인지 2차 전지에 대한 투자의 판단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다음 주나에서 한번 뭐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외에도 정치인 관련 테마주 또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어제 있었죠. 이제 3월 초로 탄핵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다시 관심을 받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새벽에 장중에 한때 9만 달러를 이탈하면서 8만 달러 후반대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 뭐 미국 시장이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고 일단은 오늘은 뭐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튀고 있는데 STO와 연관된 종목들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함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떨어지는 암호화폐 관련주들 좀 많다라는 것은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철도, 방산 이런 업종도 오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철도 쪽에서는 이제 방산과 엮여 있는 뭐 업종이긴 한데 현대로템이 엄청난 수주 소식을 또 들려오게 했습니다. 소식을 전해주면서 현대로템의 주가를 포함해서 철도나 방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오늘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이 싱크풀에서 가장 크게 원을 차지했던 STO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갑작스럽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국회에서
토큰 증권 법제화를 추진하는데 이것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를 않아서 시장에서는 이 토큰 증권 STO 관련된 이제 시장이 좀 열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주에 국회에서 이게 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니까 이번 회기 내에서는 이제 통과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난주에는 STO 관련된 종목들의 실망감, 매물이 막 쏟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자, 한 주 만에 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28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STO 정책간담회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데일리에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기에 참석해서 관련된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하나, SK, 미래에셋 증권 뭐 이렇게 증권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을 해서 대략 한 300여 명이 참여하는 그런 정책 간담회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정책 간담회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토큰 증권과 관련해서도 정책 간담회를 펼치겠다라는 계획이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시 토큰 증권 법제화, 제도화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자, 이것이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을 만약에 치르게 되면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런 대선 후보들이 STO, 토큰 증권을 법제화하겠다는 정책, 이런 공약을 내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이런 STO 법제화가 공약으로 나오게 될지, 이렇게 되면 또 정책 관련주, 대선 테마주로 STO가 관심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희가 관련된 종목들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일에 정책 간담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도 잘 체크해보고 저희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STO 관련주 종목들의 주가 흐름 좀 일단 체크를 해보죠. 네, STO 관련주 상승하는 종목을 좀 모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핑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요. 뭐 제약사에 관련해가지고 증권을 계약한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STO 관련주로 부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계약 증권의 그 정식 명칭인데 그런 흐름으로 부각을 받고 오늘도 12%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츠 엔터 쪽으로 토큰을 발행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7% 상승세 2,190원 기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옥션은 여기 이제 모회세가 서울옥션 블루인데 이쪽에서도 지속적으로 STO 관련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자체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을 통해서 또 투자 계약 증권 발행한 또 이력도 있고요. 앞으로의 가능성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같은 흐름으로 고가의 미술품이나 고가의 자산을 앞으로 토큰화할 수 있는 K옥션 같은 경우에도 3.5% 상승 보이면서 3,570원 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금융 IT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러면 증권형 토큰 발행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오늘 5% 상승하면서 6,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대부분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흐름들 지속 상승할 수 있을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이슈를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오늘 뭐 초반에는 뭐 강했다가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2차 전지 전고체 관련된 쪽이 바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 2차 전지 하나씩 물려있는 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 아직까지 확실한 바닥을 잡아주지 못하는데 이번에는 좀 가능할까요? 자, 테슬라가 간밤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8% 넘게 급락이 나타났는데 유럽에서 지난달에 판매가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 안 그래도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간밤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충격을 받았고 아마 투자자분들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꽤나 잘 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테슬라와 2차 전지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의 연관성은 이제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제는 캐즘 때문에 작년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것을 돌파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앞으로 뭐 전고체 배터리에 좀 집중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쪽에 무게를 시겠다라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 K배터리 업체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뭐 작년에는 뭐 우주선에 포함되는 배터리 이야기도 나왔었고 이번에는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개발하면서 이런 것들의 다변화, 사업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과 삼성 SDI가 이 로봇 배터리를 함께 공동 개발하겠다라고 MOU를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면서 이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자 여기에 더해서 다음 달 이제 다음 주죠. 인터배터리 2025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인터배터리가 아무래도 이 행사 있기 전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어느 정도 힘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인터배터리 2025에 BYD 중국 업체들도 좀 참여한대요. 여기에서 과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이 중국의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소식이나 사업들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2차 전지 전고체 최근에 조금 올라오기는 했는데 시장에서는 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완전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제 3월 말이면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는데 공매도 재개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것들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이탈 현상이 나오고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좀 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생각은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가 황화 리튬이잖아요. 그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기업들 오늘 좀 눈에 띄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오늘 8% 넘는 강세름을 현재장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59,700원 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IS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뭐 아까 자동차 배터리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자동차 제조사나 북미 에너지 기업과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협력하자라는 계약도 체결한 바 있고 앞으로의 그런 부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1.88% 상승하면서 8,1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노화성도 4거래 연속 상승을 하는 모습이네요. 19,4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황화리튬 개발한 그런 이력도 있고 앞으로 대표적인 전고체 관련주로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19,350원 선 가리키고 있죠. 대주전자재료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소폭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산주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로템이 이슈가 있었어요.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 물론 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전차 수주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철도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 현대로템이 모로코 철도청과 2조 2천억 원 규모의 전동차, 2층 전동차 공급 계약을 맺었답니다. 이 수준이 2조 2천억 원 정도의 이 수주 소식은 엄청난 숫자인데 작년에 현대로템이 엄청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저희도 계속 체크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작년 현대로템의 매출의 거의 60% 가까운 그 금액입니다. 2조 2천억이면. 그러면 지금 아직 2025년에 2월 아직 1분기도 지나가지가 않았는데 벌써 이만큼의 수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방산이 아니라 철도로 수주를 이만큼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 현대로템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철도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뭐 관련해서 앞으로 관리하거나 이런 것까지 추가적인 협상을 할 텐데 코리아 원팀, 뭐 국토부뿐만 아니라 코레일, 현대로템 이렇게 종합적으로 코리아 원팀이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서 모로코에서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현대로템, 추가적인 방산에 관련된 수주들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도 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장 초반에 또 신고가 기록하면서 70만 원 선 터치했는데 지금은 약간 내려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나토의 이런 방산 무기들의 구입이 줄어들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들은 계속 봐야 하는 업종으로 이렇게 수주 소식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방산으로 이끌고 있고 뒤에서는 철도가 밀어주면서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로템 포함해서 오늘 방산주들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강보합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에서 상승폭이 약간 밀리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그래도 68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로템이 방위 쪽에서 역대 최고의 실적 매출을 냈는데 이제 철도 사업도 이끌고 있다. 역대급 실적, 특급 열차를 탔다라는 긍정적인 흐름들은 있습니다만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8,8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갖고 왔는데 조선주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엄연히 방해산업 관련주입니다. 하나그룹과 HD 현대그룹이 앞으로 해양 방산 쪽에서 손을 맞잡기로 하면서 수주를 함께 하기로 하면서 원팀을 구성했다라는 기사는 이미 나온 바가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런 쪽에서 뭐 캐나다 잠수함 70조 원도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쪽 시장 영향력 캐파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잠수함 쪽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오늘 두 종목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온다라는 걸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조선소 지분을 60% 갖고 있는 하나시스템 역시 오늘 한 3% 가깝게 밀리는 흐름을 나타내주면서 방위산업 관련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버티는 가운데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종목별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자세한 종목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함께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그 질문을 모아서요,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한 해답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과 비교한다면 그래도 좀 버텨주려는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서는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미증시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 미국 증시는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해서 많이 올라서 좀 상승 피로감이 있던 때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1월 20일 이후에 관세 문제를 갖고 들고 나오면서 이 빅테크들의 주요 시장인 이 유럽과 우리 두 아시아 쪽 시장에서 이 미국에 대한 반감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집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 이번 1월 달에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이 유럽 지역에서 판매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거의 8%, 9%대 폭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말 그대로 트럼프가 말한 이런 관세 정책들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이 반감을 가진 데다가 일론 머스크가 옆에서 계속 유럽의 이 극우 정당들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해대니까 이 소비자들이 거기에 반감을 가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 소비자 신뢰지수 CBI가 이 100 밑으로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면서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1월 달 기점으로 해서 미국 시장이 말 그대로 소비가 피크를 쳤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경기가 하강 구도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미국 내수 시장도 위축이 되고 또 해외 수출도 어려워지고 미국 기업들은 양쪽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 내에서 이 차익 실현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특히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더웨어가 사상 최고로 이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애플이나 주요 상장돼 있는 업체들을 많이 팔아서 이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도 이 버크셔 해더가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을 때는 곧이어 증시에 좀 하락기가 찾아왔다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내에서 투자자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트럼프가 이번에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지분 투자할 때 이거를 철저하게 심사해서 이제 이런 규제를 하고 있고, 또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기업을 주식을 살 이런 매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우크라이나 광물 채굴권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이번에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계약을 맺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말 그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이 트럼프가 자기 공이라고 내세울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외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이 관세 정책 때문에 모든 게 이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규정하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우스운 건 북한하고 미국이 같은 편에 섰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한국에게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좀 찜찜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FOMC 회의록에서 밝혔듯이 기준금리 인하를 중단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 내에 유동성 유입이 잠깐이라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최소한 단기간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은 또 우리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한 것과 연결해서 한 원달러 환율이 또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이 위축되는 건 우리에게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미증시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내일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도 우리 시장에 좀 경계감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정말 시장이 하단이 견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변동성 보이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선택을 했습니다. 환율적인 부분이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튀진 또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전 좀 연식이 돼서요. IMF 때 직후에도 이 네. 금융 증권계에서 일을 했었고 2008년도에도 일을 해봐서 이런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물 경제는 위축이 되고 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면 이 자본시장 이쪽은 또 일어난 상승 방향으로 트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돈의 힘에 의해서 밀어 올려지는 경우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다르게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 3%에서 연 2.75%로 내려왔고 올해 중에 최소한 2회 내지 3회의 금리 인하를 더하겠다고 해서 연 2%대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내 유동성이 넘쳐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여기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작년 하반기에 3조 원을 매수해서 이번에 다 소각을 했고요. 이번에 또 7조 원과 새로 3조 원을 더해서 10조 원을 올해 안에 올해 11월 달 전까지 아마 시장에서 매수를 할 거고 이 말뜻은 우리나라 증시에 삼성전자에 10조 원이라는 돈이 쏟아 부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IPO를 통해서 시장 내 자금이 시장 밖으로 빠져나갈 거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그리고 다음 달 3월 달이면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12월 결산법인들의 이 배당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증시는 지금부터 해서 3월 달 내내 이 유동성이 넘쳐 흐르는 장세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유동성이 들어오면 이 주가는 밀어 올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단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예외를 요청한다고 했는데요. 장관이 가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긴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20큐피트 규모의 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500큐피트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이런 양자 컴퓨터를 완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20큐피트면 갈 길이 멀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6메가, 그러니까 8메가죠. 8메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256메가에서 미국과 일본을 역전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기술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똑똑한 인재들도 많고 이들이 연구만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면, 즉 우리가 R&D 자금만 잘 대주면 충분히 이 양자 컴퓨터에서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장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시장 내 유동성이 있고요.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이 소울이나 이런 자동차들이 그 피스톤 오일링 그 문제로 이제 리콜을 좀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리콜이 13만 7천 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 보이긴 한데 실제로 엔진을 드러내는 것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정도로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방사청이 오늘 이제 그 조선주들이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군함 수출에 있어서 이 원코리아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하나오션이 강세를 갖고 있는 잠수함 부분은 하나오션 쪽에 몰아주고 그 수상함, 물 위에서 있는 전함이죠. 전투함 같은 경우 HD 현대중공업에 몰아주기로 약속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KDDX 이게 이 한국형 구축함 사업에서는 좀 예외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7조 원 규모의 이 한국형 구축함 이 구축함을 만드는 이 프로젝트가 요번에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그 첫 시제품을 누가 할 건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도 양보할 수 없죠. 자, 그리고 큐브엔터가 우리 사주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합니다. 한 61억 정도 하는데요. 자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주에 배정을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경우
직원들이 가장 잘 그 기업의 속사정을 안다는 측면에서 이 정도 한다는 건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그래서 이 큐브엔터를 대표로 해서 이런 엔터주들이 중국 한알령이 해제되는 걸 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과 삼성 SDI가 이 로봇 분야에서 배터리 협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로봇 분야에서 배터리 부분에서 삼성과 또 현대차 그룹이 손을 잡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이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전기차 배터리는 지금까지 LG 엔솔과 SK온이 독점해 왔습니다. 두 기업이 이제 독과점을 해왔었는데 여기에 삼성이 슬그머니 발을 담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LG 엔솔만큼 그 비슷한 시기에 전고체 배터리도 양산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수원에는 파일럿 라인을 삼성 SDI가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비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죠. 이게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 경제 활성화인데 솔직히 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또 솔직히 부동산 투기 쪽으로 돈이 몰려갈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 시장에 돈이 와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쪽으로 몰려가면 그만큼 자금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국내 증시에서 체크해 봐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사 취득부터 해서 방산이라던가 현대차와 협력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는 증권 섹터를 꼽아주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때 이 시간에 출연해서 이제 창투사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유도 화요일 날 있을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똑같은 이유로 시장 내 유동성이 쏟아부어지면 그 유동성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증권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배당금들이 지급이 되기 시작하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부동산에 또 다시 투자를 하고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또 다시 주식에 투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이 배당금이 고스란히 또 매수 자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물론 외국인 투자가들이 받아가는 것은 대부분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증권주들은 이러한 배당금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또 삼성전자의 자사주 취득 이러한 유동성을 갖고 또다시 시장 내에서 이 매수하는 이 매매가 많아지면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급증하게 되죠. 여기다가 시장 내에 유동성이 많을 때는 IPO들도 활성화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M&A도 활성화되죠.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뒤늦게 참여한 이런 기업들이 점점 M&A를 통해서 먼저 시장에 이제 지출해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O나 M&A나 이런 IB 쪽, 투자은행 쪽에서도 이익이 발생하고 증권주 전반에 걸쳐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크고요. 옛날 같으면 대신증권이 이러한 증권주들의 바로메터 역할을 했는데 요즘은 키움증권이 그 역할을 합니다. 키움증권도 이런 온라인 매매뿐만 아니라 이쪽도 IB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꽤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움증권을 중심에 놓고 보시면서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보시는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실적을 발표할 때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굉장히 큰 일취월장을 보여줬어요. 이 말뜻은 우리 시장의 자산가들이 이 미래에셋 증권에다가 자산을 많이 위탁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위탁한 자산을 갖고 미래에셋은 다양하게 상품을 팔기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증권 섹터를 언급을 해주셨고요. 종목 3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성이 확보가 된다면 증권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겠죠. 이에 대해 먼저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sek터를 꼽아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한번 정리하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무엇보다도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작동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유럽도 실제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즉 이제 나토로 대변되는 이 서방의 권력이 계속 동진을 해서 점점 루마니아나 이 폴란드를 이 나토에 가입시키고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 국면이죠. 러시아는 동독이 서독에 통합이 돼서 통일이 될 때 이 나토가 이 동쪽으로 더 이상 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사이에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들어서면서 이런 혼란기에 나토의 이 서쪽, 그러니까 동쪽 끝 국경이 벌써 우크라이나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만큼은 이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가입을 하면 러시아는 바로 나토와 국경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가장 싫어해서 이 전쟁의 원인, 러우 전쟁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이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토 가입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전쟁 3년이나 끌어온 전쟁에 대해서 이제 미국도 그 정권이 바뀌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를 하기 싫어하고 또 유럽 지역도 이 전쟁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도 이제 뭐 말 그대로 70대 노병까지도 전쟁에 나갈 정도로 이 전쟁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정도니까요. 어느 쪽도 이 전쟁을 더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이제 대시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이 히토류 광산들에 대한 채굴권을 얻어가는 조건으로 이러한 중재를 하고 있고 또 러시아도 못 이기는 척 이 중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국가를 리빌딩 한다고 할 정도로 새롭게 건설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산업 부분이 대부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부 지역을 러시아에 빼앗기고 또 그 지역이 전쟁터였기 때문에 대부분 황폐화됐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이 전략 거점으로 서부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데 기존의 서부 지역은 농업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가 재개조가 이루어지며 여기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이고 우리 한국 기업들은 국가 단위의 이러한 재건 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 대동이나 TYM 같은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와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 같은 통신 장비 회사들 이런 종목들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기업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도 좀 3가지 정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오늘 파트너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선정하셨을지 굉장히 기대되는데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그 증권업계 1등이죠. 1등이요? 미래에셋 증권인데요.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래에셋 하면 이게 옛날에 대우증권은 네. 그 이 미래에셋이라고 진짜 신생증권사가 좀 크다가 이 회사가 대우증권 그때 당시에 1위였습니다. 네. 이걸 인수했는데요. 그 대우증권은 말 그대로 이제 일반 위탁매매 수요, 즉 그러니까 위탁매매 수요를 받는 지점들을 영업망을 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IB 쪽이나 이런 벤처캐피탈 이런 쪽에 강세를 갖고 있고 이 양쪽 부분이 만나서 업계 1위가 됐고 자본을 계속 증자해서 말 그대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나라 이 미래에셋이 우리나라 한국 그 자본시장의 선두주자로서 해외에 나가서도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셋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웨alth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자금을 많이 위탁받으면서 이 자금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미래에셋은 말고 독보적인 우리나라 1위의 그 증권사가 됐고 여기에다가 이 문제는 딱 한 가지인데 박현주 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이게 이제 계열사 중에 미래에셋 컨설팅이라는 가족들이 갖고 있는 회사. 이 지분, 이 역할이 좀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 체제로 만족을 한다는 말이 나올 듯이 이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또 이게 경영권 승계가 주가의 발목을 잡아서 이 투자자들이 말 그대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지만 일단 무엇이 됐던 간에 단기적으로 지금 이번 달과 다음 달 해서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시장 내에서 증권주를 대표한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8,600원,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8,300원으로 방맹이 짧게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미래에셋 증권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목표가 같은 게 15,000원, 손절가 8,300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밴드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 거래소가 하나만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한국 거래소에서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4일부터는 대체 거래소가 등장하면서 주식 거래 방식이 바뀔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범하는 대체 거래소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다른 금융 선진국들에는 많게는 100개도 넘는 대체 거래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70년 가까이 한국 거래소 한 곳에서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도를 깨기 위해 금융당국과 증권업계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대체거래소 도입을 준비해 온 거죠. 대체거래소가 생기면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거래 시간입니다. 대체거래소에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동안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5시간 반이 늘어나는 겁니다. 또한 거래 수수료도 한국 거래소 대비 최대 40% 저렴해질 전망인데요. 투자자들이 지금처럼 증권사 거래 시스템을 통해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가 체결 가능성과 거래 비용 등을 종합해서 유리한 거래소에서 거래를 처리하게 됩니다. 원한다면 투자자들이 두 거래소 중 한 곳을 사전에 지정해 놓을 수도 있죠. 대체 거래소에서는 호가의 종류도 다양해지는데요. 그동안은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 호가 외에 중간가 호가, 스톱 지정가 호가 2종이 추가됩니다. 중간가 호가는 최우선 매수와 최우선 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자동 조정되는 호가를 뜻합니다. 그리고 스톱 지정가 호가는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방식입니다. 투자자가 사전에 가격을 설정하면 그 가격에 도달했을 때 지정가 호가로 매매하도록 전환되는 주문인 거죠. 그 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격 변동포, 거래 정지와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등 시장 안정장치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대체거래소에서는 3월 첫 주부터 10개의 우량주부터 거래가 가능하고 한 달 뒤에는 800개 종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체거래소 이용이 가능한 증권사 수도 처음 15곳에서 점차 늘어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대체거래소의 출범으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매매 채널이 제공되고 거래 비용이 낮아지면서 시장의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첫 민간 주도 대체거래소가 국내 증권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거래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지금 파악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고 우리 시장은 견조하게 좀 버텨주는데 어쨌든 긴장감은 계속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저기 관세를 지금 부과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환율도 출렁이고 전 세계 국가들도 미국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너무 많은 상황이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은 저희가 너무 종목이나 업종에다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한 발 좀 물러나서 거시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분을 모셨는데요.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님 모셨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네. 너무 바쁘신데 아, 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너무 시장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시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네네.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뉴욕 증시가 쉬어가고 이럴 때 네네. 한번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네. 단장님께 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은 트럼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시장에서 구리도 이제는 좀 관세를 매겨야 될지 한번 체크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업종별로 국가별로 지금 막 다단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도대체 왜 이럴까요? 단장님 뭐라고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요. 트럼프는 결국엔 거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를 할 때는
뭐랄까요? 이 거래라는 게 심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심리를 이끌어낼 때는요. 상대편이 약간 불안한 심리 이런 게 있어야 아무래도 거래를 할 때 조금 더 좋은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흔들어 놔야죠. 그렇죠. 그럼 상대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지금 전 세계에서요. 어느 시장이나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경기가 좀 좋아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전 세계가 미국에 물건을 파는데 그러면 사주는 사람이 갑이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쵸. 그럼 사주는 사람이 갑이 돼가지고 흔들 때 제일 좋은 게 수출이나 이런 교역 조건에서는 관세라는 게 제일 좋을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요 관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흔들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멕시코하고 캐나다 관세를 때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으로 마약이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네, 그쵸. 이걸 갖다 계속 넘기게 되면은 너네 관세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국경 문제 해결해라. 그렇죠. 이랬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이면 미국에서 국경 수비대를 만들어 가지고 자국의 재정을 털어 가지고 그쵸, 이걸 그쵸. 방어하는데 그게 아니라 관세를 때린다고 해서 그쪽 국가의 재정을 쓰도록 그렇게 유도하고요. 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그렇죠. 대응할 수 있고 멕시코는 뭐 알아서 군대를 그렇죠. 배치하겠다고 했고 예. 캐나다도 그 국경 관련해서 본인들의 돈을 투입하겠다고 그렇죠. 했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논평까지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멕시코는 성의를 많이 보인 것 같은데 캐나다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상대편이 또 더 불안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뭘 더 해야 되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민에 있어서도 콜롬비아 불법 이민자들을 콜롬비아로 돌려보냈는데 이거 막는다고 하니까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그쵸, 다시 그쵸. 받아주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 같으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터뷰에서 네. 나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내 친구인 시진핑한테 전화를 할 거다. 네. 그런 다음에 얘기할 거다. 미안한데 관세를 100% 때리겠다. 그러면은 물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하나의 관세가요. 굉장히 다양한 거래를 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흔들 수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맞는 키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관세라는 거는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관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관세라는 수단, 관세라는 칼을 이용을 해가지고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내고 싶은 거죠. 그쵸. 그 일환으로서 이제 관세를 쓰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네. 다른 나라하고 교역을 갖다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관세를 때릴 때 굉장히 다채로운 방식으로 때리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요. 국가별로 관세를 때리는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 지금 미국한테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기록하는 국가가요. 중국, 멕시코, 캐나다, 아일랜드, 독일 순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 관세를 예고했고 중국한테는 플러스 10% 관세를 그쵸, 이미 추가 부과를 관세 했고요.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예고편을 틀어준 게 독일이나 아일랜드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EU한테 얘기하고 네, 있죠. 그쵸. 유로존을 흔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그다음에 일본이나 대만이나 한국이나 베트남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우리도 마치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느낌이 다음 나지 않습니까? 차례가 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다음 차례다 해서 앞에 룸이 좀 있다 생각했는데 철강이라는 산업 섹터로 전 세계 국가의 철강을 흔들어 버리고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국가의 자동차를 4월 1일, 2일부터 흔들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종횡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상호 관세를 갑자기 들이밀면서 국가들별로 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나? 이제 이런 느낌까지 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세라는 수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교역에서 유리한 조건을 잡아오는데 그러려면은 약간은 의도적으로라도 상대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종횡무진으로 흔들면서 네네. 상대를 극단적인 불안감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내심을 내비치면서 얘기했는데 지금 다른 국가들이 굉장히 미국한테 친절해졌대요. 그리고 맞아요. 얘기하는 게 더욱더 친절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한 의미는 미국한테 유리한 교역 조건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저희도 뭐 다 예상을 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종횡무진으로 관세를 부과할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관세를 통해서 원하는 걸 좀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이게 관세를 만약에 부과하게 되면 인플레가 올 거다라는 미국의 내부의 반발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지금 또 관세도 부과하지만 트럼프는 내부에서는 또 감세하겠다. 네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정말 상충되면서 상충되는 건 아닌지 이게 동시에 갈 수 있는 건지는 좀 의문스러워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연준하고도 엮여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감세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경기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요. 자산 시장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 고용 창출이 늘어나는 이슈도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운이 높을 때 너무 경기가 좋잖아요. 그럼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과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디플레이션 분위기에서 관세를 때리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쵸. 높은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가 관세라든지 매기면. 감세해서 경기 자극을 하잖아요. 네.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커질 더 수가 있어요.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연준하고도 엮인다는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연준에서도 이 관세에 대해서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만 바라보면 네네. 사실 관세라는 거 생각해보면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요번에 올리고 나면 매년 관세를 올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해는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물가 상승률은 플랫이 돼버리거든요. 크게 변하지 않는데. 처음에만 팍 그렇죠. 튀고. 그럼 일시적인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효과니까요. 만약에 관세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건 무시를 해줘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세로 인해서 경기가 좋을 때 관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불꽃이 튀는 겁니다. 튀어오르면. 근데 이제 기름을 부어놓은 상태에서 토치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타닥하면 토치는 일시적이지만 불이 크게 확 붙을 수 있지 번질 거 않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인플레이션 같은 네. 케이스가 되니까 연준에 보면은 이 비둘기파 중에 굴습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분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인플레이션 문제다.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혼자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지금 둔화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 1년 후 아니면 1년 반 후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3운 많이 내려가 있을 거야. 네네. 혼자 이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방향을 딱 바꿔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재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쵸. 그래서 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자들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관세는 이례적인데 문제는 감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미국의 강한 경기 있죠. 이거는요.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둘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관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라온 건지 네. 아니면 경기가 좋아져서 지속 가능한 물가 상승인 건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숫자만 보이니까. 예, 그러면 네.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 일시적인 거니까 상관없이 금리 계속 내려도 돼. 이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그런 경험. 그렇죠. 한번 그것 실수한 때문에 경험이 욕을 있죠. 많이 먹었던 적이 있잖아요. 21년도에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거야라고 했다가 그쵸. 지금까지 욕 먹고 있거든요.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예, 네. 그렇죠. 그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아. 이럴 땐 그래서 신중하게 가야 된다라고 비둘기파까지 선회를 하죠. 그러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한풀 꺾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 연준의 입장이 바뀐 거고 지난달에 금리 동결을 한 그렇죠. 거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올해 연내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요. 연초에는 시장에서는 서너 차례도 볼 수 있다라고 네, 했지만 그랬죠. 지금은 한두 차례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한 차례 보는 입장이 조금 더 현재는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어쨌든 연준과 연관되면서 연준도 금리를 인하하는 스탠스에서는 조금 이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러면 이제 또 자연스럽게 이게 달러로 이동하면서 이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뭐 약간 주춤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높은 수준으로 있고 뭐 네네. 미국으로 모든 자본이나 지금 뭐 상품이나 관심이 쏠리다 그렇죠. 보니까 달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가 어쨌든 뭐 저는 과거에 또 이 기억이 트럼프는 또 약달러를 원한다라는 그렇죠. 예, 네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또 그게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트럼프 네, 말이. 그렇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지금의 강달러는 또 인용을 하면서 근데 또 과거에는 약달러를 원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으로의 달러 추이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도 참 이 말이 애매하긴 한데 네.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정확하다는 말씀이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관되게 오락가락합니다. 이게 왜 되게 그러냐면 오락가락이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강달러가 미국에 좋아요. 왜냐하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 달러가 매력이 있어야 세야죠, 됩니다. 그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달러가 상징하는 거는 미국 경제의 압도적인 성장을 상징합니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강달러라는 건 상징적으로는 앞에 딱 그 간판을 걸기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강달러가 유지가 됐었을 때는 미국의 수출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미국이 무역 적자가 심할 때는요. 약달러로 가져서 수출을 늘려서 이 무역 적자를 줄여줘야 돼요. 줄여야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강달러는 달러 패권을 위해 필요하고 약달러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때 갑자기 약달러를 확 가져가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저 러시아, 중국 다들 이렇게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네. 달러에 대해서 조금씩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이런 그쵸, 때 그쵸. 약달러 기조 잘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눈치가 많이 보이겠죠. 달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막 브릭스한테
그렇죠. 달러로 결제 안 하면 그렇죠. 관세 100% 혼날 때리겠다고 거다. 얘기하는 거죠. 라고 하는군요. 거기서도 관세 얘기 나오는 아.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미국은 강달러도 필요하고 약달러도 필요해요. 네. 그럼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부시 행정부 때도 그랬는데 이 간판을 앞에서는 강달러를 얘기하고요. 뒤에서는 약달러를 만듭니다. 저는 강달러를 원합니다 하면서 뒤에 단서를 다는 게 단 시장에서 형성되는 통화를 존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달러를 원하지만 시장에서 약달러를 만들면 그건 익스큐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강달러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조금씩 약달러 쪽으로 해서 미국이 어려운 상황을 일단은 극복하는 방법들 현재는 그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미국이죠. 네네네. 네, 그런 상황이군요. 어쨌든 뭐 한쪽으로 뭐 밀고 나가겠다 이런 추이가 아니라 어쨌든 미국은 계속 이걸 컨트롤하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쨌든 미국 쪽에서는 금리 인하의 기조가 약간 멈춰 있는 상태가 돼버렸고, 네네. 뭐 지난주에도 또 경제 지표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확실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는 판단이나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더라고요. 네네, 기대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높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올라갈 걱정도 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 또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일본 쪽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예,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게 미국의 금리하고 일본이 이제 엮이게 되죠. 네네. 미국은 지금 일단은 금리 하강 기조로 가다가 약간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일본은 뭐 일관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올리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본이 이제 물론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에 있다는 거는 일관되게 발표를 했지만 네네. 이 속도는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금리를 올릴 때 작년에 한번 크게 실수했던 게 작년 8월 5일 날 보면은 엔케리 네, 청산이라고 그쵸.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쵸. 이제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본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시기에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쵸.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빨리 인하해야 될 것 그때는 같아요라고 미국이 하는 거죠. 금리 인하하겠다는 그렇죠. 얘기 그러면 드라이브 걸었죠.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는데 하필이면 미국이 금리를 확 내린다고 하니까 양국 간의 금리 차가 확 줄어들게 되죠. 갭이 그러면 줄어들고. 달러의 매력이 줄어드니까 그쵸. 결국에는 일본에서 달러로 투자되는 자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리 미국에 들어와 있던 일본 투자자들은 뒤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니까 분위기 파악해서 먼저 도망가죠. 그게 빠져나오는 이제 거죠.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었다. 우리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일본이 지난달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가고 싶다라는 코멘트를 좀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좋은데 네. 일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에서 금리가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거 있죠. 최근에 보면은 미국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연 3일 미국 증시가 부진했는데 네네. 그럼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해서 보니까 내용은 간단해요.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식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달러로 인해서 제조업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다른 나라가 자국 통화 절하를 해가지고 관세 전쟁을 하고 싶으니까 다른 나라 통화가 약해지면서 미국은 강달러를 받고 있고요. 그렇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으니까 고금리를 받고 있어요. 그럼 미국은 강달러의 고금리 페어를 갖고 네, 있는 그쵸, 겁니다. 그쵸. 달러가 강하면 수출이 힘들어지고요. 그쵸. 금리가 높으면 내수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당장은 미국 경기가 너무 튼튼하지만 시장은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그쵸. 강달러와 고금리 때문에 미래 어느 시점에는 미국 경기도 둔화할 것 같은데라는 그러니까 걸 둘 다 안 좋네 그렇죠. 라고 판단을 그래서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는데도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내려왔어요. 4.8에서 벌써 4.4까지 쫙 내려와 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면 미국 금리가 내려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일본이 금리를 인상해요. 그러면 이 둘의 갭이 스프레드가 줄어들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네. 그럼 일본도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틀 전에 또 일본의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등장해서 하는 네네. 얘기가 지금 이게 너무 빠르게 가는 건 또 아닌 것 같다. 네네네. 그래서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일본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이 국가 부채가 많아요. 그렇죠.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쵸. 아 이건 또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한 발 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요. 엔화 강세 추세를 가져가는 건 맞는데 모두가 엔화 강세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문제는 일본이 엔화 강세로 가서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이 원하는 건 뭐냐? 엔화가 강세로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엔화 강세를 기대해가지고 엔화 강세 속도가 빨라지는 거 있죠. 이게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근차근 거 가는 그렇죠. 게 뭐. 그러니까 모두가 엔화 강세에 신경 쓰는 건 싫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몰랐으면 좋겠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엔화 강세는 만들고 싶은데요. 핵심은
아무도 엔화 강세에 신경을 안 썼으면 신경을 안 좋겠다는 쓰는데 거죠. 우리는 살살 올라갔으면 예. 좋겠다. 그래서 작년 8월 5일 날 네. 엔화가 960원을 갔을 때는요. 전부 다 엔화 하면서 엔화 사야 되나 이랬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보면 960원에 왔어요, 거의. 근데 지금 근데 엔화를 관심이 그렇죠. 없죠. 네. 이런 걸 아. 원하는 겁니다. 살살 가고 싶죠. 네. 그러면 일본은 어쨌든 본인들의 환경을 잘 만들고 있네요. 트럼프와도 협상을 잘 한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이게 근데 핵심은 저 같은 사람이 그걸 받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네. 이제 사람들이 엔화 강세에 대한 기대가 점점 강해지니까 네네. 일본은 굉장히 뭐랄까요? 나아갈 때 조심해야 되죠. 나아갈 때 엔화 강세를 가져갈 때 확 몰려가지고 세게 만들면 안 되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급 조절을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이게 될 거라고 밀당을 좀 하겠네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당연히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엔화 강세 쪽으로 붙어오는 일종의 환투기 이런 것들도 같이 바라보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일본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네네. 있는 상황이니까 작년 같은 엔케리 청산 같은 그런 위험이 찾아올 가능성은 높진 않겠네요. 지금 이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걸 네네. 한번 봤다라는 그걸 그쵸. 경험했다라는 게 굉장히 크니까요. 근데 다만 일본이 조절할 수 없는 건 일본은 조심하는데 미국 금리가 갑자기 확 주저앉아 버리죠. 아. 이런 경우에는 또 일시적으로 그런 걸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처럼 멋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네네. 혹여나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쪽 금리까지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어제 금통위가 있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때마침 금통위가 있었어가지고 어제 금리 인하를 결국에는 했습니다. 이러면서 금리가 2.75%까지 네네. 내려간 상황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 금리가 이제 또 약간 좁혀졌어요. 네네. 우리나라와 미국과 금리와의 관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네네.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어제 사실 이제 금통위 때 기준금리 인하하고 기자간담회에서 그 질문이 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제 기준금리 인하될 거라는 예상은 시장에서 거의 네, 대부분 거의 다 했으니까요. 했죠. 네.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때 저는 딱 뭘 봤냐면 네. 시장금리보다 먼저 바라본 게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환율, 봤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금리 안 내리는데 우리는 내렸잖아요. 그쵸.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환율이 만약 준동을 하면서 딱딱 튀잖아요. 그러면은 금통위에서 이거 또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어제 보면은 별로 안 움직였어요. 금리 내리기 네. 전에 1,431원이었는데 금리 내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1,433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큰 영향을 준 건 움직임은 아닙니다. 없었죠.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금 미국 쪽으로 계속 돈이 몰리면서 미국이 너무 뜨겁잖아요. 네네. 이럴 때 금리 낮춰줬었으면 미국의 시장 금리도 높은 상태에서 낮추면 이게 달러가 막 탁 튀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경기가 둔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는 내리지 않았지만 미국의 시장금리가 빠르게 내려와 있거든요. 네네. 그럼 미국의 시장금리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니까 그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는 좀 적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약간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 우리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쵸. 시장금리가 먼저 가서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실제로 인하해도 시장금리를 밀어내리는 효과가 적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야 이거 경기가 그쵸. 둔화될 것 같은데 하니까 금리가 시장에서 확 내려왔어요.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이미 이 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편안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했었던 어제 같은 케이스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이렇게 우리가 저도 좀 보면서 놀랬던 게 네네. 이 부분은 좀 놀랐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찍었더라고요. 네, 내렸잖아요. 이게 저도 이제 보면서 놀란 게 왜 놀랬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작년도 10월 달 정도에는 25년도 성장 전망을 2.1로 찍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작년 11월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1.9로 내렸다가 작년 12월에 비상계엄 이후에 1.8, 그다음에 올해 1월에는 1.6에서 1.7까지 낮췄거든요. 근데 그거 요번에 1.5로 또 낮춘 1.5까지 겁니다. 더 낮췄어요. 근데 이제 1.5면 네.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지난 25년 동안 2000년부터 2024년까지 25년간의 성적표가 매년 GDP 성장률이 네네.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안 좋았던 때가 2020년 코로나 때예요. 네, 그렇죠. 그때 마이너스 0.7이었고요. 역성장했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이 2009년도 금융위기 때 0.6%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그 다음이 최악이 2023년도에 1.4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 1.5가 나오면 거의 비견이 될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추세도 조금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그 레벨이 진짜 코로나나 금융위기 같은 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안 좋았던 2023년의 레벨에 거의 비길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니까 저도 올해 이제 우리나라 실물 경기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라든지 추경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낮아지고 있는 성장률 추세를 갖다가 꺾어줄 하나의 좀 게임 체인저가 네네. 되지 않겠나. 그렇게 사실은 기대 반, 예, 희망 반 이렇게 좀 바라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도 어제 기자회견 보면서 좀 놀랐던 건 네네. 이창용 총재가 네네. 추경 이야기를 뭐 그전에도 필요하다 네. 그런 얘기는 했지만 아예 숫자를 얘기했더라고요. 아, 예. 왜? 한 20조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네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이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뒤에서 이제 수습은 물론 했죠. 이 이상 이제 통화 정책의 수장이 재정 정책을 그쵸. 논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뒤에서 이제 수습은 했지만 실제 금액을 갖다 이제 언급했던 이유는 왜냐하면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너무 크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적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적절한 게 어느 정도인지를 가이드를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 참고를 한번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네. 보통 추경이 10조 정도 나오면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저도 안 좋아하는 설명이긴 합니다만 네네. 추경 10조면 우리나라 성장률을 0.1% 정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되게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통상적으로. 설명하면 안 네. 되지만 예. 그러면은 만약에 25조 정도 쓴다라고 하면 네. 0.25% 정도는 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30조, 35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이게 매년 성적표예요. 그럼 내년에도 올해 35조로 끌어올렸으니까 내년에도 또 비슷한 그만큼 그렇죠. 추경을 해야 되니까. 다른 성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재정에 대한 이슈도 생길 수가 있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어제 나왔던 비유 중에 진통제로 펄펄 뛰려고 하는 건 답이 아니다. 진통제는 아픈 걸 제거해주면서 다른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조라는 표현이 나왔던 거는 좀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해석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건현 당장과 함께 뭐 미국도 일본도 우리나라 상황도 한번 전반적으로 둘러봤습니다. 큰 그림 시청자분들 한번 그리실 수 있었는지 저희도 좋은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한 번씩 분기마다 한번 시장 체크해 주시러 네, 알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클래시스 삼성전자 피인 수설의 급등락, 일본 디즈니랜드 운영 오리엔탈랜드 상승세, 미국 중국 선박의 100만 불 입항 수수료, 해운 동맹 차원 HMMB 롯 원, 대만 양밍 포함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이득 예상, 미국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이르면 28일 서명, 젤렌스키 미국행 소식에 건설기계주 급등세, 특징주 진성 TC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긴 제목이었어요. 자, 다우만 또 플러스군요. 네, 다우만 요즘에 계속 플러스네요. 나머지는 또 다 급락.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일 많이 급락했어요. 자, 다우부터 보겠습니다. 다우가 일단 플러스를 어쨌든 어렵게 빨간불을 켜긴 했는데 뭐 거의 보합이죠, 그냥 0.37 정도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나스닥이 1.35, 나스닥 장대 음봉 맞았어요. 121선까지 갔습니다, 이제. 자, S&P 500입니다. S&P 500하고 다우가 덜 빠지죠. 전통주가 많으니까. 정통 방어주라던가 경기 방어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S&P 500은 꼬리를 길게 달고 거의 보합. 이것도 뭐 약보와 강보와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지 다우 산업이랑 S&P 500은 거의 뭐 땡땡이었습니다.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죠. 2.29. 필반을 볼까요? 필반이 이렇게 되면은 저점 테스트 가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29. 네, 이쪽이 흔들린다는 게 확실히 보이죠. 최근에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빅테크 기업들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는 뭐 조정이 거의 약조정 상태고요.
아주 강합니다. 자, 이제 정권도 뭐 연정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싸움인데, 그렇죠? 과반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뭐 그 숄츠 총리 당이랑 3등이죠. 1등한 그 중도 우파 당이랑 거기다가 이제 좀 한 4%, 3% 모자라는 건 뭐 녹색 당이나 이런 거 끌어오면 돼요. 뭐 아니면 저쪽 그 완전 좌파당 끌어오던가. 어쨌든 간에 과반 연정 구성해가지고 이제 나갈 텐데 거기서 이제 총리가 탄생되겠죠. 근데 이제 우파 쪽으로 이제 기울었기 때문에 아마 친기업 정서적인 굉장히 정책들을 많이 내놓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21선을 지금 깼습니다. 자,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가 더 빠졌더라고요. 자, 지금 인도가 하락갭을 생성시킨 다음에 바로 옆에다가 또 봉을 붙였는데 뭐 양봉이 빨간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밀리는 빨간색이라 지금 굉장히 위에서 압박이 지금 심하죠. 위에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다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해는 좋죠. 상해 일단 61선 위로 올라와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전고점을 딱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3,400 도전에 나서기 직전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심천은 저기 전고점도 뚫었어요. 그렇죠? 여기 전고점도 뚫고요. 그 다음 전고점, 저기를 향해 가기 위해서 한 발 쉬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니케이가 안 좋네요. 자, 니케이가 여기서 한 번 더 빠져버려서 이렇게 되면 작년 11월 37,801 저기를 가야 되는데, 그쵸? 지금 박스권 상단 돌파도 시도했다가 4만도 한 번 넘었었는데 결국에 균형의 추가 아래로 밀려버렸네요. 지금 니케이는 이렇게 되면은 공든탑이 다 무너졌고 작년 11월 달 저점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대만으로 가겠습니다. 대만하고 니케이가 상당히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그렇죠?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는데 결국 대만은 약간 그 아직까지 위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 없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일본은 일단 한 번 주저앉았습니다. 힘의 균형이 아래로 무너져 버렸고 대만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팽팽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아직 안 깨졌어요. 뭐 지금 이제 일본 흔들리고, 그렇죠? 미국도 지금 급락을 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아주 크게 조정은 안 나오고 있고요. 11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봉도 색깔을 보시면은 거의 다 빨갛죠. 최근의 모습은 음봉이 거의 없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최근에는 거의 음봉이 몇 개 없죠. 일봉이니까 이 음봉이 없다는 것은 대부분 시가보다 종가가 높았다는 뜻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아직 좋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지금 거의 이제 뭐 한 단계 무너지면 쏟아질 수 있는 모습이죠. 자, 과연 이게 쏟아질 것인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WTI는 지금 한 단계 여기서 폭락이 나왔거든요. 지금 브렌트유도 2.35 빠졌죠. 두바이유 빼고 나머지가 다 급락했는데 WTI는 지금 혼자 70달러마저 깼거든요. 배럴당.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졌다. 물론 그것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종전하고 이런 거. 그걸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하락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경기 침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요 견인의 어떤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구리 가격도 그렇지만 원유 가격도 어떤 경기 회복의 어떤 신호 이런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WTI가 일단 대표적으로 물론 브렌트유는 유럽에서 쓰고 두바이는 중동 거 쓰여서 아시아가 우리나라도 두바이 들여다 쓰죠. WTI는 서부 텍사스상 중진류지만 대표적으로 이 금융시장에서는 WTI가 어떤 상징적인 그런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3대 유종을 합해서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거나 언론에 주로 쓰이는 그 대표 유종이기 때문에 WTI로 보통 설명을 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왜냐면 원유를 안 쓰고 사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부족 원주민들도 원유를 기름을 써요. 저 트랙터라도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세계 경기 침체가 그렇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진 것도 있지만 훨씬 더 큰 수요 견인. 이게 지금 굉장히 고리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한 것이 세계의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다 몸을 사리겠죠. 너도 나도 관세를 부과해버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자기네 나라 자급자족 가능한 나라들은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버티겠죠. 굳이 수출해가지고 피 볼 이유가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이제 어쩔 수가 없죠. 뭐 미국에서 공장을 짓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게 해야죠. 싸바싸바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지금 유가가 급락한 것이 밑바닥을 깬 것이 지금 불안합니다. 70달러 깼고 이렇게 되면은 저기 12월 달 저점 66달러까지도 가야 돼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벌써 3천억 가까이 팔아버렸네 오늘. 지금 그 코스닥도 1,000억 가까이 팔았고요. 이렇게 되면 1,430원. 1,430원이 지금 환율이 저 외국인의 매수 도움 없이도 저렇게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외국인의 매수가 확 들어오면 확 빠지긴 하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좀 안 해줘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이 정말 좋아서 순매수를 땡겨줘 버리면은 환율이 저희 1,430원이 완전히 확 빠지게 됐는데 안 빠집니다. 지금 외국인이 순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오늘 이런 흐름이면은 2월 20일 2,900억은 바로 돌파. 지금도 돌파가 거의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 정도 속도면은 이미 300억 차이니까요. 점심 전에 아마 저거 돌파될 것 같네요. 오늘 3천억 원 이상 팔 건 확실해 보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다우가 좋았죠. 이거는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든 거를 그냥 다 합쳐서 시가총액인데 여기서 이제 그래도 플러스를 기록한 게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너진 게 이거 위주로 무너진 게 엔비디아, 그렇죠?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 그다음에 테슬라, 브로드컴 이런 위주로 무너진 거죠. 그리고 지금 오히려 111이 월마트 기본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약간 필수 소비재.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먹어야 되고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약은 먹어야 되고 뭐 그런 원래 음식료 111이랑 월마트가 워낙 지금 성장주 같이 미국 시장은 돼버려가지고 그쵸? 저게 방어주가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 근데 원래 방어주적인 성격이죠. 음식료랑 약품은 필수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방어적인 능력까지 발휘를 하고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은 지금 NTT 도코모 빼고 나머지 싹 다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빠질 때는 이런 통신주, 그러니까 통신, 뭐 전기, 아까 필수 소비재에서 아주 충성도 높은 음식료, 의약품 이런 게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능력이 있는 섹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IT나 이런 민감주들이 빠질 때 저런 것들이 방어적으로 오릅니다. 거기다 이제 성장성까지 부여가 되면 장기적으로 올라버리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으로 가볼까요? 자, 대만은 좀 오늘 그렇죠? 10시 20분까지 기다렸다가 캡처했습니다. 자, 에버그린 해운이 지금 1.13으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해운주. 뒤로 가보겠습니다. 뒤에 특징주 해운주랑 같이 붙여서 또 설명할게요. 자, 미국의 특징주입니다. 월마트. 자, 며칠 전에 월마트 실적이 좋게 나왔었는데 가이던스죠. 실적이 나오고 향후 2025년에 대한 기대치가 나오는데 그 기대치가 낮다고 급락했거든요. 기대치가? 웃기죠. 실적인 좋은데 향후 기대감이 낮다고 또 급락을 했어요. 근데 다시 어제 만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가 이 뭐 구겐하임에서 나왔는데 구겐하임에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됐고요. 목표 주가 오히려 11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더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올랐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했고, 자, 귀주모테주 다시 한번 또 주저앉았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CATL은 많이 주저앉지 않았죠. 그래서 상해랑 심천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뭐 그렇죠. 요것도 나왔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배터리 산업 잘 되고 있다는 소식.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가 문제죠. 일본의 니케이가 아까 전에 박스권 하단부까지 떨어진 게 시가총액 1위 도요타가 완전히 고개 숙인 남자가 돼서 이렇거든요. 지금 완전히 2,950엔에서부터 2,680엔까지 계속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아까 지수는 빨간색이 많잖아요. 양봉이. 얘는 지금 거의 최근에 다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할 가격보다 마지막에 끝난 종가가 낮은 날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얘도 지금 2024년도 11월 29일 2,546엔 여기 자리까지 아마 지금 테스트를 가야 될 지금 상황인데요. 지금 도요타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도요타가 죽어버렸고, 자, TSMC도 사실 좀 도요타처럼 됐거든요. 근데 대만 가권 지수는 이만큼 안 빠진 걸 보니 TSMC 말고 나머지 2위부터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TSMC 애리조나 공장에서 자사가 설계한 프로세서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다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애플이 TSMC의 최대 고객이에요. 엔비디아가 하도 뉴스에 많이 나와서 그렇지 애플이 TSMC 생산 라인을 가장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바빠가지고 막 달라 그래도 애플이 이미 먹고 있어가지고 엔비디아에 많이 내주지 못하죠. 일단 최대 고객사에 대한 대우를 TSMC도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리조나의 최첨단 시절에서 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애리조나 펩 20일 공장에서 첨단 실리콘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애플이 공고히 자기 필수 고객임을 증명을 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의 특징주 오리엔탈 랜드입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2.67. 아까 시가총액 상위는 NTT 도코모 빼고 다 빠지고 있죠. 자, 오리엔탈 랜드는 바로 이 어린이들 그리고 어른들도 좋아하죠. 도쿄의 디즈니랜드를 디즈니사로부터 로열티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그 회사입니다. 최근에 도쿄 디즈니 리조트의 방문객이 다시 는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이 지금 미국의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비싼데도 회복하고 있죠. 물론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영화 산업에서 작년에 세계 랭킹 3위까지가 다 디즈니 만화였어요. 만화랑 영화였죠. 그걸로 부활을 했지만 디즈니랜드도 부활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디즈니랜드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탈 랜드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의 특징입니다. 오늘 양밍해운인데 양밍해운이 급등하고 있죠. 아까 전에 에버그린 해운이라고 시가총액 20위 안에 든 해운사도 오르고 있고 요즘에 최근에 좋고요. 20위권 밖에 있는데 얘는 30위권 안에 있는 회사인데 양밍해운도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글로벌 해상 운송 서비스 제공하는 해운이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HMM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겁니다. 건설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전진건설로봇, 진성TEC, 현대해버다임, 대동금속, HD 현대건설기계 쭉 나오는데요. 이 중에 진성TEC를 보겠습니다. 자, 진성TEC고 진성TEC. 자, 이걸 무한궤도라고 하죠. 탱크랑 비슷하게 생겼죠. 굴착기의 바닥은 이렇게 무한궤도 레일이 계속 무한으로 돌아가는 이걸로 되어 있었는데 무한으로 이게 돌아가게 만들려면 여기에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롤러라는 이 부품이 필요한데 바로 이거죠. 이걸 진성TEC가 납품을 하는데 어디다 납품을 하느냐. 여기 다 있죠. HD 현대건설기계부터 세계 1위 굴착기에서 캐터필러, 일본의 히타치, 그리고 미국의 농기계 업체 존디어까지 다 있고요. 카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의 굴착기 1등 회사들의 모두 롤러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슨 우크라이나 재건이 일어나든 가자지구 개발이 일어나든 거기에 들어가는 굴착기는 캐터필러, 디어, 카토, 벤츠,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회사들이 될 텐데 거기 안에 바퀴 역할을 하는 이 무한궤도에 들어가는 롤러는 전부 진성TEC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진성TEC가 100% 납품하는 것도 아니지만 고객사를 전부 다 섭렵하고 있다는 거. 자, 진성TEC 지금 1,300원인데요. 2월 달에 기록했던 1,730원 만약에 돌파하면 신고가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건설기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HD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것들을 해도 좋으나 이 지금 현대건설기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업체들을 다 고객사로 삼고 있는 이런 부품 회사들 요거에 주목해 보셔도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아까 진성TEC가 무한궤도의 롤러를 만든다고 했죠. 진성TEC가 가장 듣고 싶은 노래가 바로 이걸 겁니다. 무한궤도, 진성TEC의 롤러를 포기할 순 없어요.
네,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박순혁 작가 나와 계신데요. 연초돼서 코스피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면서 3천을 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좀 풀어보면 좋을지 예. 네,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예. 주제는 이제 금투세 폐지와 국민연금 매수로 코스피 3천, 코스닥 1천 넘어서나 하는 이제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예. 예, 그거 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비아디 관련해 갖고 네.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추가 코멘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비아디 차가 잘 팔리냐 안 팔리냐 하는 부분은 이제 이 하차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이 하차감 중에 이제 하나가 과거에 이제 일본 차가 그 일본에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소재를 수출하지 않는 이제 그 조치로 인해서 이제 반일 감정이 크게 일어나면서 이제 일본 차 판매가 이제 급감하는 이제 타격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이 뭐랄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중 정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는 말씀 이제 드렸죠. 네. 다음 장 넘기시면 그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비아디가 하고 있는 이제 자사 제품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평이나 뭐 이런 이제 가짜 뉴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랄까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제보를 하면은 10억 원을 제공하겠다 하는 이제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도 크게 또 10억 원을 예. 주겠다고 예. 중국답네요. 예. 예. 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런 식의 이제 고압적 방식의 마케팅은 이제 심각한 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반중 정서가 일어나고 있는 이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동안에 중국의 이제 외교 정책이 너무 좀 고압적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혐한령으로 대표되는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산 물건을 사주지 않고 반면에 이제 중국산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에 좀 강력하게 이제 푸시하고 그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뭐 중국의 보복이 두렵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그렇게 나와서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이제 열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네. 다음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상계 관세 문제하고 사실은 연결됐습니다. 이제 작년 12월 20일 날 우리 정부에서 이제 미국이나 EU는 지금 비아디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상계 관세를 물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물려야 되지 않냐 하는 좀 그런 논의가 이제 정부 부처에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계 관세 문제 관련해서 수출국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뭐 장려금이나 수출 장려금이나 수출 보조금 같은 부분을 지원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조사하기 앞서 갖고 이제 그거를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국내 기업이 이제 신청을 해야 그 다음에 조사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비아디 그 수입 들어올 때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이 조사를 신청할까 이제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 갖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좀 너 보복 당할 수 있어 뭐 이런 좀 협박이 있어 갖고 제가 이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고요. 다음 장 넘기시면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 한국이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은 중국도 보복 관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하는 이제 지적이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제 망설였던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그 기사가 나올 무렵에 중국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은 한국도 피해를 입힐 거다. 이게 좀 뭐랄까 외교적 언사로는 좀 이제 고압적인 언사인데 이런 이제 고압적인 언사를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 반복하시는 부분이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반중 정서를 불러일으켜서 비아디 판매에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이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국산 이제 이런 각종 수출 장려금, 수출 보조금 이런 형태를 받아갖고 들어오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국내 제조업에 이제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제 그런 설문조사가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 있었고요. 매출 수주 등 실적 영향이 있다고 대답한 부분이 27.6%, 현재 영향은 없으나 향후 피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응답한 부분이 42.1% 해서 이제 두 개를 합치면 대략 한 70% 정도가 중국산 이제 저가 제품 이제 수출 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려를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좀 뭐랄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부분이 이제 바로 그 철강 쪽입니다. 네. 이제 일본하고 이제 중국하고 수입량이 많이 늘어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부터 해서 이제 철강주들이 되게 좀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철강 쪽에서는 다음 장 넘기시면 이제 철강 쪽에서는 이제 이 반덤핑 조사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해서 그 신청한 결과 이제 지난주에 반덤핑 관세가 물렸죠. 이제 물려지면서 이제 철강주가 크게 올랐던 이제 지난주에 그 일이 있었고요. 20일, 23일 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지난주 17일에서 21일 사이에 KRX 철강 지수가 9.72% 올랐고 특히 이제 그 지수 구성하는 종목 중에서 포스코홀딩스가 14.2%, 현대제철이 9.3%, 세아제공이 11.29% 정도 올랐다. 이게 이제 바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 상계 관세 부과에 따른 네.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니까. 예. 여기까지 좀 상계 관세 관련된 얘기까지 같이 좀 쭉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 얘기로 들어가서 이제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은 쉽게 넘을 거다 하는 부분 이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1월 8일 날 이제 저희 새해 첫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제 올해 어떻게 보냐. 네. 다들 이제 안 좋고 암울하게 볼 때 제가 오히려 역으로 빼딱 예, 2025년은 재산 회복의 한 해가 될 거다. 예, 때가 왔다.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은 쉽게 넘을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악플만 주렁주렁 많이 달렸습니다. 앞으로 보시나 봐요. 저희 TV, 예. 콘텐츠 다 보시나 봐요. 악플은 유튜브로. 빠지지 않고 다 보죠. 저는. 예. 그게 1월 8일이었고요. 예. 그때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냐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결국 이거예요. 물국 필반이라고.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주셨던. 예. 사물이 극에 달하면은 반드시 반전하게 된다는. 이제 달도 차면 기울듯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필연적으로 이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멍에도 볕들 날 있거든요. 원래 이제 새벽이 오기 전에 이제 가장 어두운 법이니까 이제 올해 1월 8일이면은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고 이제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되게 이제 혼란하고 주가는 이제 23년 내내 떨어졌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사람이 위축되고 이제 겁에 질리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제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는 이제 말씀드렸고 그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이제 1월달, 2월달 이제 크게 올라가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음 장. 코스피의 경우에 이게 이제 6개월 연속 하락이었어요. 작년 12월 달까지. 이렇게 이제 6개월 연속 하락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급반등한 사례가 계속해서 많이 있었다. 이번에도 아마 이게 아닐 거다 하는 말씀 드렸고, 이게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1월, 2월 달 두 달에 걸쳐서 코스피가 이제 2개월 연속 지금 양봉을 나타내면서 이제 12.5%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중간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양봉이 하나 있는데 저게 이제 망치형 양봉이라서 사실은 이제 저것도 음봉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하락이 9개월 연속 이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물국 필반의 원리에 따라 갖고 이제 저렇게 하락이 일방적으로 이제 깊어지면은 반대로 이제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원리를 제가 이제 1월 달에 말씀드렸고요. 제가 드렸던 말씀 그대로 9개월 연속 하락 이후에 지금 2개월 연속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상승 폭이 지금 이제 코스피의 2배에 가까운 24% 지금 가까이 지금 벌써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 장. 작년 연말에 사실 이제 그 국장 수익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미장인가 싶어서 가셨던 분들은 미장을 좀 고점에서 사시면서 그렇죠. 양방이 터지고 있죠. 예. 지금 이제 미장은 올해 1, 2월 달 들어갔고 약간 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제 그 마이너스 상태일 때 이제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24%가 오른 거니까요. 예. 원래 세상이 다 그런 겁니다. 예. 가만히 한 자리에 이제 꾹 지키고 있으면 이제 때가 오는데 맨 마지막에 막판에 이제 못 참고 이제 옮기면은 이제 바닥에서 팔아갖고 꼭지거를 사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지금 이제 특히 코스닥이 많이 오른 이유는 금투세 폐지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23년 내내 장이 안 좋고 특히 코스닥이 안 좋았던 거는 이제 금투세에 따른 금투세 도입에 따른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되면은 이제 이 빼따꼼플리,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금투세가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왜 떨어지냐? 그건 빼따꼼플리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미리 선반영하니까. 그래서 이제 금투세가 이제 도입되는 부분, 그게 폐지가 되면은 그 빼따꼼플리 이제 현상이 해갖고 이제 특히 코스닥이 많이 올라갈 거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제 말씀 그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 아무래도 코스닥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습니다. 심리가 많이 작용되는.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개인 투자자 보호에 이제 이데일리 TV가 앞장서셔서 이제 금투세 도입 관련해서 이제 제가 반대되는 이제 폐지를 해야만 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이제 그게 이제 여론을 많이 불러일으켜서 결국 이제 금투세 폐지까지 이르게 된 건데, 근데 지금 이데일리 TV가 구독자가 29만 8천이더라고요. 거의 이제 30만이 다다랐죠. 예, 네. 30만 좀 채워주십시오. 오늘 보시면 이데일리 공이 컸습니다. 이데일리 TV에 이제 금투세 폐지돼서 지금 코스닥이 이만큼 상승하게 된 거는 이제 이데일리 TV의 공이 큰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구독을 안 누르시는 분들 이제 꼭 누르셔서 30만 구독자 달성으로 이제 보답하는 이제 은혜 갚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음. 예. 네. 이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결국은 금투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금 이제 국장에서 사람들이 다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국장에서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뭐랄까 거래 세수가 줄어드니까 실제로 지금 오히려 금투세 도입해서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금투세 도입함으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지금 이제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리고 금투세가 폐지되고 나서 이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이달 들어갔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거래 대금이 무려 28%가 급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투세만 작년에 일찍 좀 폐지를 했었으면 그러면은 작년 내내 이제 대한민국 증시가 나쁘지 않았을 건데 이제 뭐 그런 거고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1월 달에 비해서 25.8%, 작년 12월 달에 비해서는 38.5% 지금 거래대금이 급증한 상태고요. 코스닥에서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30% 뛴 9조 이제 정도가 되고 두 시장을 합한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금 21조 1,320억 원으로 지난달 대비해서 이제 27.6% 이제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요거를 이제 금액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연간 세수 증가 예상 금액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5조 원 정도가 지금 증가한 겁니다. 거래대금 5조 원 증가하고 지금 이제 거래 세수가 0.15% 한 번 거래할 때마다 0.15%씩 되거든요. 0.15%를 곱하고 그다음에 1년에 거래 일수가 대략 한 240일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지금 금투세를 폐지함을 통해서 생긴 추가 세수가 1조 8천억이 생겼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금투세 도입은 세수 증가에도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세수를 줄인다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고 계신 거고요. 다음 장. 요 얘기를 제가 했죠. 이제 그 금투세 부과하면은 세수는 오히려 이제 감소한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1조 3천억 정도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랬는데 지금 1조 8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빼고 나서도 지금 실제로 이제 그 이익이 이제 순세수 증대분이 5천억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플러스해서 시장이 이제 화랑이 돼갖고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 이제 늘어나고 그 이제 재산 늘어났을 건 뭐 하겠습니까? 이제 기분 좋다고 이제 고기 먹겠죠. 이제 고기 먹으니까 그 장사도 잘 되고 그러면은 이제 상인들이 이제 세금도 더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선순환이 일어날 거다 하는 이제 제 말씀 그대로 된 거고요. 다음 장. 소비 심리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이 진성준 의원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이거 관련해서 토론 한번 하자라고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네. 토론을 피하시고 이제 막 고소를 하셔갖고 진성준 의원께서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가 오르냐?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면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금투세 폐지해서 지금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지금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 금투세 폐지해서 이제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증가해갖고 지금 세수가 증가하는 모습까지 활발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진성준 정책위원장께서는 이제 본인의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이제 정책위원장은 이제 물러나시는 게 제가 봐서는 이제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다음.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더 이제 지금 장이 좋은 이유가 이제 국민연금에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국민연금 문제 관련해서 제가 이제 더 팩트에 이제 그 칼럼을 기고해갖고 국민연금이 지금 국내 증시 비중을 축소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제 논의가 마땅하다. 왜냐하면은 이제 국민연금이 처음에 국내 비중, 증시 비중을 축소하려고 그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과거 데이터, 과거 10년 동안 데이터를 봤을 때 미국장이 한국장보다 월당이 좋았기 때문에 한국장을 줄이고 미국장을 가야 된다는 논리였는데 그건 논리가 잘못됐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물국 필반의 이제 원리에 따라갖고 이제 10년 동안 좋았던 거는 그 이후 10년 동안 나빠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나빴던 거는 그 이후에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에 있어서 미국장이 한국장보다 이제 좀 뭐랄까 그 고평가 정도가 좀 이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민연금 같이 장기 투자하는 쪽에서는 이제 미장을 팔고 국장 오는 게 맞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윗선에서 반영이 됐는지 올해 들어서 다음 장 보시면 올해 들어서 연기금이 지금 최장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야 이제 구원투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연기금이 국내 증시를 들어와서 이제 일단 증시가 오르니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 몫을 오른 부분만큼 이제 우리가 노후 자금이 더 늘어나서 좋고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의 지금 연출되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장. 말씀드렸던 그 밸류에이션 문제입니다. 결국 미국의 밸류에이션은 고평가돼 있고 한국의 밸류에이션은 이제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고평가돼 있던 미국에서 빠져서 이제 이 한국 쪽으로 지금 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요거는 뭐냐 하면 요 차트가 뭐냐 하면은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가 이제 현금을 펀드 내 현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하는 건데, 현금 보유 비중이 적다는 부분은 이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시장을 좋게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역설적으로 펀드 매니저 그 펀드의 현금 비중이 적을 때,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다들 이제 시장을 낙관적으로 볼 때 오히려 증시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위험 신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특히 미국장의 경우에. 다음. 예,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반면에 이제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이제 지금 좀 올랐지만 여전히 저렴한 상황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쭉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 흐름에 이제 미장 팔고 국장 오는 흐름에 좀 동참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갔고, 예, 이 쇼츠가 이제 LG화학이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다. 이게 이제 5개월 전에 제가 이게 그 방송했던 건데 지금 쇼츠가 이게 20만이 넘었더라고요. 아, 예. 예. 저때 얘기했을 때가 LG화학이 아마 30만 원 좀 넘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25만 원이니까 더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그 극단적으로 저평가됐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러면 초극단적으로 저평가되는 거니까. 아, 지금 현재 LG화학이 제가 드린 말씀에 책임을 져야 되겠다 싶어서 그다음에 이제 연초에 미장 팔아서 국장 오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말씀에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 갖고 제가 이제 마침 그 21년에 이제 제네럴 모터스 GM 주식을 이제 1,000만 원을 샀는데 그게 이제 1,420만 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420만 원치 GM 주식을 팔아갖고 이제 LG화학으로 옮겼습니다. 아, 지금요? 지난 주식이. 저가 매수 또 하신. LG화학 우선주로 제가 갖고 있어갖고 LG화학 우선주로 제가 옮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다음 장 넘겨주시죠. 예, 다음 장 없나요?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예.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시가총액이 88조입니다. 그래서 88조인데 LG화학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대략 한 82% 정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더블 카운팅에 따른 이제 그 요새 한 절반 정도 주니까 이제 그 절반 정도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은
LG화학이 갖고 있는 이제 지분 가치만 해도 LG엔솔의 지분 가치만 해도 36조 3천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LG화학은 시가총액이 17조 7천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만 그 지분 가치의 절반만 이제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현 주가에서 10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이제 현저하게 초극단적으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지금을 1,420만 원치 팔아갖고 원래 제가 LG화학 우선주가 600주가 있었거든요. 이제 712주로 112주를 추가 매수를 했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52.54% 이제 반토막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포트폴리오 내용까지 일부 예, 예. 종목까지 밝혀주셨고요.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게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장기 차트입니다. 이게 월봉인데 2020년 무렵에 LG화학은 이제 배터리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었어요. 이제 배터리 부분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 게 대략해서 2020년부터인데 2020년 배터리 부분이 이제 배터리 사업 부분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이때는 이제 LG엔솔 분할 전입니다. LG화학에서 이제 배터리 사업 하고 있었을 때죠. 이게 이제 30만 원 하던 게 이제 그 해에 105만 원까지 이제 3배 정도 쭉 보시면 올랐는데 지금은 주가가 하도 많이 떨어져 갖고 그때 배터리 사업 부분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몰랐던 시절의 가격 그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LG화학 이 주가는 이제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가치 부분은 이제 전혀 평가가 안 되고 있는 지금 상태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지금 되게 진짜 현저하게 초저평가 상태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바로 오르지는 않아요. 예. 제가 이제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샀는데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네. 예,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사서 뭐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저평가돼 있는 주식을 사서 최소 3년 이상 이제 긴 안봉으로 보고 이제 쭉 갖고 가면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주가는 올라가더라, 많이 네. 수익을 주더라 네.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는 부분을 이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순여 작가님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본인의 스타일을 말씀해 주신 예, 거고 관련 포트의 종목을 공개를 해 주신 거고 어쨌든 모든 주식의 가치 이런 부분은 밸류에이션 무게감 그런 부분으로도 예.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최근 주식 시장의 그 상승 흐름은 금투세 관련 이슈가 상당 부분 좀 반영돼 있다라는 의견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박순혁 작가의 분석으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대기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어떤 것들 봐야 할지 제가 간략하게 아주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내일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부터 보면은 미국 시간으로는 26일에 거래 발표가 되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입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에 발표가 될 텐데 미국 시장 끝나고 나면 엔비디아 실적이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회계연도 4분기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봐야 할 것 숫자를 봐야 되겠죠. 그중에서도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 성장률을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매출 다음 그래프를 보면 시장에서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기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분기인데요. 연도가 밑에 잘못 표시됐네요. 자, 4분기. 이제 우리가 발표할 4분기는 지금 매출이 375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분기 때 엔비디아가 예상치 가이던스를 제시한 겁니다. 가이던스를 제시한 매출이 375억 달러 예상이 되는데
전에는 이제 분기마다 성장률이 이렇게 200%, 100%대, 90%대 이랬는데 아마 이번에는 68%대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지 여부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보다 만약에 낮게 나오게 되면 시장에 또 충격을 주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되니까 이 숫자를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일단 엔비디아에서는 이렇게 4분기 실적을 예상했는데 시장의 눈높이는 또 이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381억 6,10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균적으로 내봤을 때 매출이 이 정도가 되니까 아까 68% 엔비디아 측에서는 예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73% 전년 동기보다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의 숫자를 못 맞추게 되면 엔비디아의 주가 또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당 순이익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숫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앞으로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젠슨 황의 생각을 저희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과연 GPU나 이런 칩을 고급 칩을 쓸 필요가 있느냐에 따른 그런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젠슨 황이 이번에 딥시크의 영향이 엔비디아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가이던스도 낮춰야 되고 GPU 성장률도 낮아질 것이고 사업 전략도 이제 그동안의 칩과는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영향이 별로 없다. 여전히 중국 쪽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엔비디아의 칩을 많이 사고 있다라고 하면 가이던스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HBM4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될 것이고 현 사업을 유지하면서 HBM4로의 전환을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젠슨 황의 생각을 저희가 잘 읽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외에도 저희가 살펴봐야 하고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딥시크의 영향, 발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SK 하이닉스와의 관계, 또 삼성전자 퀄테스트 이야기 나올지 여러 가지 지금 궁금한 것 투성이 숫자뿐만이 아니라 젠슨 황 CEO의 입에 저희가 많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강하고요. 그리고 종목 장세 이어집니다.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굉장히 네. 중요하겠네요. 네. 예. 자,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